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8월 15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정치노편 구조를 하나 골랐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눈이 가는 뉴스들이 있었는데, 사실 언론에서 조금 더 맥락을 이해하고 깊게 더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대통령의 말만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렇지만 제 눈에는 그게 제일 중요해 보였습니다. 예, 향후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의 종전선언이 북미 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존재감이 부각이 되면서 조율하는 형식의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전 논의를 제안했다라는 것은 이 논의는 저는 뭐 채널에서 계속 있어 왔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채널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트럼프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11월 중간 선거까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지지율 보도가, 낮은 지지율 보도가 한국 언론까지 지금 타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물러설 곳이 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호르무즈에 파병되어 있는 항공모함의 승무원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잖아요. 너무 오래 바깥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고장 나가지고, 똥밭에서 살고, 하루에 먹는 것도 시원찮게 준다. 우리 같았어도 그러지 않을 정도인데, 해외 파병군이면 모든 보급이 최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나오자,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항공모함을 교체했어요? 트럼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전 논의 제안은 의미심장한 것이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국내 정치 상황에서 이재명이 이 이야기 한다고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관심이 안 가요, 이게. 그렇지만 타이밍이 됐고, 그가 이걸 꺼낸 것은, 엄청나게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이것도 득점이 된다라는 부분이 크게 깔려 있어. 이거는 금방 결과물이 나온다기 때문에, 예, 그 언론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옛날에도 하던 이야기, 광복절 맞아서 했나 보네. 근데 이게 광복절하고 상관이 있나? 뭐 대충 그 정도 생각은 하겠죠. 그렇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닙니다.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남미를 돌아서 올 때 뭐 비행기 급유를 위해서 한번 들릴 필요는 있었겠지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서 하루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반나절인지 하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독일 정치인들하고 독일 지도부하고 한번 만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전에서부터, 되게 실용적인 수준으로 접근했거든요. 그러면은, 기름 넣을 거면 기름만 넣고 그냥 가면 되지. 거기 유럽은 여러 번 가기 때문에 독일 교포들 굳이 안 만나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북한과 접촉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제는 시간 주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나오면 팍팍팍팍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재명이 처한 다른 상황하고 연계시켜봐도 그래요. 자, 이재명이 지금도 아주 높은 지지율입니다만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개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중임제 도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지율에. 그쵸? 그리고 유시민이 이야기하던 정계 개편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국회의장하고 그리고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쪽이죠, 박덕흠인가? 거기랑 골프 회동을 했다는 사실도 슬쩍 흘렸어요.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건 흘린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줄 수 없다. 자, 이것은 지금 그런 개헌 이야기는 인기가 높았을 때 60몇 %, 70% 했을 때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돼요, 할 거면. 근데 지금은 조금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카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지금 꺼냈느냐? 한참 할 때 해야지. 자, 요거는 현재 정계 개편, 헌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라는 디딤돌을 한 번 더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봐야 돼요. 전 국민이 환영할 만한, 전 세계가 칭송할 만한 일들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어색한 타이밍 이런 이야기들이 동시에 돌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진행이 될 때도 됐고, 자, 그거는 이제 이재명이 컨트롤하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8.15 기념해서 이런 이야기 했죠. 친일 부당 재산 환수 이런 걸 뭐 많은 국민들이 8.15를 맞아서 환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부 국민의 극소수들, 즉 친일파의 지금 1세대는 다 사망하고 있고, 그 2세대, 3세대에서 그들 부모의 영향으로 요로에 지금 박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불안해하겠지만 상관없어요. 이거는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고, 그다음 8.15하고 북의 종전 논의를 제안하는 것은 별로 상관은 없다. 요거는 다른 리듬에서 지금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 성과물이 조만간 나오게 된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의 무기력한 모습을 봤을 때 그가 그대로 당하겠냐, 이때까지 일 다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이건 얼마 안 남았다. 역시나 트럼프의 11월 중간 선거에서 그것도 획기적인 득점, 반전 카드를 모색할 수 있는 시기에 이것을 한다. 자, 그리고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여기에 복속돼서 같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 자, 볼게요. 이재명팔 정계 개편의 신호가 이제 오늘 금방, 이거는 제가 좀 한두 시간 전에 속보로 처리됐어요. 김민석이 성북시 호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여기가 민주당 본진의 어떤 의견, 뜻이고, 서울 경기는 이 뜻을 쫓게 된다. 저도 그럴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거의 길판이 났다는 겁니다. 자, 김민석 쪽에서 한 2, 3일 전부터 살벌한, 정청래에서 살벌한 이야기를 했지만, 김민석 쪽에서는 살벌한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자, 그때 이미 승리를 직감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보면 표 차이가 20% 이상이 났거든요. 알았다는 겁니다, 이미. 예. 자, 누적 투표율도, 김민석 52%, 정청래 38%이기 때문에 14%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결정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정계 개편의 첫 단추가 끼워진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자, 그러니까 2, 3일 전에 감지하자, 그때 지금, 국회의장하고 새로 뽑힌 국회의장 정점식인가요? 예, 조정식이네요. 조정식 하고 골프 치는 걸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개헌 이야기가 있었다. 자, 그게 이제 지난번에 유시민이 들고 나왔던 정계 실패할 것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재명의 정계 개편. 그 신호타, 그게 출발점이 뭐냐면은 민주당 내에 있는 구주류, 계속 딴지를 걸어왔던 김대중의 직계인데 선택을 못 받았죠. 김대중이 노무현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 대통령을 낳았던 게 호남이고, 그게 호남의 색깔이에요. 이 과거부터도 원래부터 해양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백제 이전부터도 나주 지역에 훨씬 호방하고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곳이 거기에요. 호남이에요. 그런 데서 만들어낸 김대중이라는 지도자가 자신들 그의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는 기간 동안 원힘을 다해 도와줬던 그들 척건을 배제하고 노무현에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척건들의 후손들은 지역 토호화되면서 소위 좋은 말로는 민주당 구주류, 나쁜 말로는 수박이 됐죠. 그리고 김대중이 선택한 계열이었던 노무현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문재인을 선택했고, 문재인은 또 큰 인연이 없던 이재명을 또 지원한 거죠. 왜냐? 그런 인재들은 줄줄이 나온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김대중을 배출했던 우리 민주주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의 토호화된 김대중의 후손들이 김대중의 뜻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민주당의 신규 라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꼰대로 전락한 거잖아요. 그리고 호남의 민심을 갖고 볼모로 잡고 설치다가 이번에 끝난 거죠, 이제. 정청래까지 딸려 들어간 거죠.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자, 이런 거에서 정계 개편이 이제 시발점이 됐고, 정계 개편의 모든 이야기가 나왔다. 근데 그걸 과연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까? 그게 지금 너무 이재명이 이야기 다 해준 거예요. 종전선언. 이거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1,500조, 미국이 또 1,몇백조, 북한하고 종전선언 때문에 또 엄청난 투자 발언이 불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계속 광주를 챙겼죠. 그게 주도 면밀하다는 겁니다. 광주 전남 통합, 이걸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머리 쓰는 수가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공략했죠.
한 2, 3일 정도 멈추더라고요. 그때 판세가 파악됐다. 그러자 국회의장하고 골프 친 이야기를 석 흘리더라고요. 그거죠. 네. 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가 8월 12일자 보도죠. 그때 그런 말씀드렸었죠. 이재명의 지지율을 언급한 것은 되게 정청래가 급했다. 그래서 전통 지지층이 이탈했다. 즉 호남 민심이 떠났다. 안 떠났잖아요. 50몇 프로 됐잖아요. 이게 되게 감정적으로 댓글들이 달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김현수 승리 기사에. 그래서 그들은 민주, 이재명은 반민주, 국민의힘과 타협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타협하려고 했던 우원식이 광주에 들러서 홍보를 할 때는, 광주 시민들을 빨아줄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왜들 그러세요? 이러다면 잘못하면은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지역 감정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김대중의 뜻입니다. 호남의 독보적인 색깔이고 과거부터 가져왔던, 개방되고 오픈 수용하고 찬란히 꽃피우는 곳이에요. 그러니 경상도는 다르죠. 경상도는 고립된 지역이었어요. 오랫동안. 자, 그래서 이때부터 패색이 짙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그 광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저는 무리수 표현을 썼는데 20% 이상의 큰 차이로 졌으니까 힘든 거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빠꼬미인 박지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호남 민심은 이재명의 신임 투표로 보고 있다, 이것을. 그게 사실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친노, 반노, 뭐 민주, 반민주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래서 김민석이 유리하다. 뭐 요거 보고 저는 그때 판단이 섰고, 이 이후로 김민석 측에서의 예민한 반응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계 개편을 위한 그 다음 단계 헌법 개정을 이야기를 석 흘리기 시작했죠, 이재명은. 자,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도와주는 셈이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제일 지금 입장이 곤란해진 게, 신세계가 지난번에 그 뭐죠? 5.18 뭐 관련해서 무슨 했었죠. 무슨 탱크 발언?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얼마 전에. 간당간당한 거거든요. 그 총수가 과거에 그런 전력도 있고 바보 같은 짓이죠. 거기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AI,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짓는데, 여태까지 원주나 춘천, 강원도를 고려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호남이 후보지로 급상승했다. 이런 보도가 하루 이틀 전에 난 거예요. 예. 자, 이거는 신세계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호남에서 이번에 결과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지려나? 분위기가, 현재 정권과의 분위기가 좀 나아지려나? 이런 판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상상에 맡겨야 되겠죠. 예. 결국 호남만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강원도 사람들도 섭섭해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서 4년 중임제, 국민 수용성이 높아. 이걸 이제 쓱 하고 말을 뺐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능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4년 중임제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때 문재인하고 문재인 때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내가 임기를 줄이더라도 4년 중임제로 하자. 예, 그때는 연임에 가까운 분위기였던 것으로 얘기하고, 문재인은 내가 다시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그쪽에서 공격을 받았거든요, 반대쪽에서. 그런데 이재명은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임기를 줄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본인은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 연임제하고 연임제는 중임제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중임이라는 것은 가운데 쉬었다가 다시 와도 돼요. 2번까지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중임 2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사실은 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공격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현재 지지율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절대치는 아주 높지만 같은 시기에 그 어느 대통령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리한 거거든요. 타이밍을 하려면 그때 60% 훨씬 넘어갔을 때 그때 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왜 지금이냐. 그러면서 북미 종전 이야기를 논의하자고, 같이 종전 논의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것과 맥락이 다 있어요,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오는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이벤트가 나한테는 있다, 하나 더. 이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훨씬 더
북한에다가 김정은에다가 한테다가 종전 제안한 것을 심도 있게 다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정도 하면 이게 이제 지난번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정계 개편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유시민이 과연 북미 종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 이대로만 하면 재미없어요, 이거. 이걸 반전시킬 카드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 간의 중요한 일들은 갑작스럽게 갑자기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무슨 좋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탁 실행에 옮기고 이런 게 아니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거예요. 이거 문재인 때부터 한 거니까 벌써 몇 년, 10년 돼 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때 시도했다가 주위에 반대로 실패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4년 쉬었다가 다시 와서 다시 대통령이 됐고 북미 종전에 대한 필요성은 훨씬 더 강해졌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언론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중요한 일이 안 발생해서 그대로 언론이 보도처럼 쉬고 있을 수 있는 건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지난번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들렀다가 독일 들렀다 온 것을 크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7월 18일 벌써 한 달 다 돼가네요. 7월 18일에 최선희가 모스크바 방문해서 푸틴을 만났을 때 김정은의 특사 자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갔고 그 이후부터 이란전에 대한 전쟁 확대 공갈 발언이 더 이상 트럼프에서 안 나왔고 트럼프는 거꾸로 지금 찌그러지는 분위기로 되고 있어요. 뭉쳐나게 얻어 터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가겠습니까? 그가 계속?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트럼프 상황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군도 지쳤다. 이건 미군은 엄청나게 지금 뭐랄까 미군의 사기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사기가. 예, 그래서 화장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자살 시도 몇 번 했었고 가족들이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먹는 게 너무 시원찮아서 바위 위에 이제 바다 위에 9개월 동안 갇혀 있으니까 이런 것이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아니 뭐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를 몇 개월 전까지만 언론에서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중국한테는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북한한테도 못 이겨요. 이런 사기를 가지고 미사일도 없다, 포탄도 없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뉴스 났거든요. 트럼프 지지도 역대 최저 기록 갱신. 이게 여기 로이터 통신인가가 어디 틀릴 수 있는데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33%. 근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나라 언론은 안 탔었거든요. 이건 뭔가 흐름이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 본 것도 33%였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한 30%라고 봅니다. 그걸 왜 우리 언론까지 실어 나르냐? 부화 내동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안 궁금했다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가요? 그죠? 자, 이거는 트럼프한테 화살을 돌려도 될 분위기다. 항공모함 엎치면 반드시 덮치거든요, 위에서. 예, 지금 그렇게 놀아나오고 있는 건데,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저기 얼굴 표정 보이죠? 적절히 잘 고른 사진이네요. 인플레이션과 일자리가 중요하다. 지지율 낮은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적은 처음 들어본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보도를 탄 거예요, 이게.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트럼프가 이런 거 보도돼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이 판은 이걸로 마무리된다라는 뜻이에요. 조만간 이거는 다른 주제로 훨씬 더 중요한 주제로 올라가게 돼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재명이 갑자기 개헌하겠다. 중임제 하겠다. 본인이 할 수도 있겠다는 의사표현을 강하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 정치 지배력에 지지도에 생채기가 나죠. 그런데 괜찮다. 한다. 정계 개편한다. 북미 종전 논의하자. 북한한테 제안한다.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재명을 보기에는 예전에도 뭐 나왔던 논의들을 지금 다시 제안한 건데 정계 개편이나 중임제 같은 것은 타이밍이 좀 적절치 못하다. 뭐랄까. 장악력이 슬슬 약해지는 1년이 넘어가면서 약해지는 타이밍에 그런 것을 행사할 때는 행사하고자 하는 추진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 아니냐. 그렇지만 새롭게 하겠다는 꿈은 엄청나게 크다. 이런 상황이고 트럼프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완전히 그냥 동네북이 됐다. 그렇지만 나는 중간 선거까지 다시 일었을 것이다. 그 양쪽 다 원하는 처한 위기인 건 다르지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걸 극복하는 방안이 공통분모로 같은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맞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이제 필요한 소리를 하긴 해요. 이런 이야기 나왔죠. 미국이 중국 AI에 동참하지 마라. 한국 등 35개국의 경고 방침이다. 경고를 때릴 방침이다. 자, 이것은 극적으로 뭐냐면 AI가 뜬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리고 이미 한국이 엄청난 수사를 했잖아요. 한국이 여기서 배신 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AI 판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의 위기 극복, 이재명이 필요한 어떤 디딤돌, 우리 북한이 공통 분모인데 거기도 AI 발언과 함께 갈 수 있다. 또는 AI에 관련된 새로운 국제 표준이 좀 공격적인 국제 표준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R200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제 원자력 추진 상선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모형이 공개되면서 세계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 자, 국제해사기구에서 날짜를 박는 것이 최소한 늦춰지지는 않고 더 앞당길 수도 있다. 탄소 제로라는 부분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밑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는. 그리고 며칠 전에 소개드린 거죠. 선택적 모병제. 제가 그때 이거 보고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그리고 관계 개선이 거의 남북 통일 수준으로 갈 때만 가능한 발언이다. 이런 대치 국면에서 이것도 손해보는 표현이거든요. 모병제? 누가 군대 갈라 해, 지금? 아무도 안 가지. 그럼 병력 자원 떨어지는데? 어떡하려고? 괜히 인기 영합하다가 우리 국방력 크게 손실되지.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반응은 안 보입니다만은. 뭔 이야기 같으니까 아무 이야기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뭔 이야기 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하다가 며칠 있다가 지금, 네, 종전 논의하자고 북한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독일에 갔을 때 한번 만났다.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북한의 고위 관계자를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 확인했다. 그 전에 최순희가 7월 18일 모스크바에 가서 큰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줬고, 전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는 얻어터지고 있다. 그래, 때려라, 맞을게. 이러고 있는 거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 외에 이런 거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거든요. 이걸 우리나라 언론에서 왜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이야기 나왔죠. 터키, 사우디, 그리고 파키스탄이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여기 스위스에 있는 친구죠. 지금은 교토대학에 있는 것 같은데, 파스칼 로타즈라는 사람이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나토의 끝이다. 나토가 붕괴됐다. 예, 그렇게 이야기, 나토는 이미 붕괴됐어요. 이미 붕괴됐고, 나토 헤게모니가 끝이 났고, 새로운 동맹이 생겼는데, 햄버거는 없다. 버거는 없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예, 얼마 전에 1, 2주? 그것도 아마 최선희가 모스크바 다녀온 이후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사우디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죠. 사우디는 지금 현재 핵발전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의미가 크거든. 미국이 빠진 건 맞아요.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못했다는 게 대단한 거라고. 그럼 지난번에 젤렌스키하고 네타냐후를 둘 다 같은 날, 이게 같은 날 둘이 따로따로 만나서 회담을 2개나 한다는 게 그 네타냐후와 젤렌스키 모두한테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부르면 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같은 날이라도. 그래서 그때 큰 것이 결정이 됐다. 이스라엘 얘기에 대해서 저항이었거든요. 그리고 동맹을 맺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적이거든요. 다 그 회교권이잖아요. 이슬람권이잖아요. 이걸 네타냐후가 어떻게 수용을 하면서 이게 대해서 아무 저항을 못하냐. 판이 넘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자,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뭐냐면 사우디가 핵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란의 핵 폐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란하고도 이게 서로 소통이 된다, 화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깔려 있어요. 파키스탄과 인도에도 사이도 화해가 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제목을 본인이 유럽 출신이기 때문에 나토 붕괴하고 이걸 연계짓는데, 이게 나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터키가 물론 나토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토는 이미 붕괴됐어요. 트럼프가 발 빼면서.
않죠. 예.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은 유라시아 데려가고 러시아하고 당연히 유럽하고 소통되는 건 당연한 거고, 유라시아 데려가고 인도랑 연결이 되고, 중동이 이거 뭐가 되냐면 교차로가 돼요, 전체가. 그리고 이 중동이 교차로잖아요. 이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남은 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진다는 거죠. 그다음, 자, 요거는 이제 금융 전문가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 은행장이 제 뒤에 있죠. 일본 엔화에 개입한 거, 이거 일본 내에서 전혀 보도가 없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전혀 없어요. 이게 제가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일본이 만약 금융에 위기가 닥치면 그 다음 미국이다. 저는 이거 지금 과장으로 들리진 않아요. 제가 이 사람의 뷰에 이렇게 뭐랄까 관점에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요 스냅샷에는 의미 있게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한 거다. 또 거꾸로 미국이 일부러 노출시킨 부분도 있다. 조용히 일 처리했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북미 종전이 임박을 했고, 지난번처럼 아베 시절처럼 반대를 할 수 있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정 안 되면. 그래서 양수겸장으로 미국이 이야기했다. 물론 미국도 살아야 되고, 일본이 붕괴되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려요. 지금 미국이 구상하는 패권 다국화로 가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되거든요. 갑자기 양쪽과 극단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국내 언론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푸틴이 쿠릴 열도에 방문을 했잖아요. 캐비아 먹고 갔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압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일주일에 걸쳐서 두 번의 탄도탄, 처음엔 짧은 거, 두 번째는 700km짜리 긴 거,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첫 번째 탄도탄 날렸을 때는 히로시마 원폭 떨어진 날이었었어요. 자, 이것은 임박했다, 분위기가 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 8.15에서 종전논의다. 종전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전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잡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활용 점정이다. 즉,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이유가 제가 추정했던 쪽으로 가까울 가능성이 높고, 푸틴이 거기 일부러 그 멀리서 여기까지 날아왔다는 것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일본 외환 위기를 겉으로 드러낸 것도 반협박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친구가 이야기하듯이 지금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달러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쫄딱 다 망해요, 중국 포함해서. 자, 거기다가 러시아의 유화 제스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는 뭐 국내에서 거의 보도가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이게 어제 건데, 이게 뭐냐면 저기 왼쪽에 모자 쓰고 헬스가 한 사람이 미 해병대 출신으로서 러시아에 구금돼 있던 사람이에요. 간첩 혐의죠. 이런 건 보통 간첩 혐의라기보다는 간첩이 맞죠. 양쪽 안에 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상당히 유화 국면이죠. 이래놓고 일본이란다. 저기 쿠릴 열도에는 날아온 거예요, 미국한테 이래놓고. 어떻게 편을 먹는지 딱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전 미 해병대원을 풀어주는데, 스파이 혐의로 복역 중인 사람을 풀어준 데 대해서 이렇게 트럼프가 장문에 SNS 글을 남겼어요. 이 핵심은 뭐냐면은, 환영하다, 고마 푸틴의 결정이다, 용단이다, 이래놓고 핵심 내용이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이 사람을 풀어주는 데 대해서 반대 급부를 요구하지 않았다. 저는 그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한 호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잡아서 스파이로 지금 복역 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보면 이제 때가 맞으면 갑자기 교환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교환이 아니라 선의로 풀어준 거다라는 거예요. 선의로. 이건 상당히 우호적인 제스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신호예요. 그러자 우리가 지금 종전 논의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거거든요. 이러면 완결성이 어느 정도 생겨요. 보장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기사 내용만 봤으면, 국내 정치 여건만 봤으면 어색하다. 북미 종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번 모퉁이로 돌아가면 딱 존재한다는 것을 빼고 생각한다면 타이밍이 맞지가 않다. 그리고 일본에 지금 가해지는 압박, 다양한 수준의 압박도 이해가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동대북처럼 얻어터지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모퉁이 돌면 북미 종전선이 있다? 그럼 다 이해가 된다. 오늘 이재명의 발언 포함해서 징계 개편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 상황이 설명이 된다. 디딤돌이 곧 나타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려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